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평을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장정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장성호입니다 하시지만은 그 필명은 비겐이라는 필명으로도 쓰이시고요. 그런데 쑥스럽다고 그러시네요. 쑥스러운 건 아니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그렇구나. 네. 비겐이라는 그 필명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비긴 어게인 때문에 아닐까? 아닙니다. 그건 비겐이 아니야, 비긴 어게인 아니에요. 네, 말씀 주시죠. 어떤 분은 혹은 약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스웨덴에 유명한 전투기가 있었죠. 네. VIGGEN 천둥벼락 낙뢰 비겐입니다. 그래서 그 항공 무기 체계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우리 밀리 매니아시고요. 고인물이시죠? 네. 낙뢰 참 많이 보이셨어요. 낭설에 의하면 한국군이 면허 생산을 하려고 아, 했다는 그렇죠. 얘기 네, 있었죠. 네, 네. 만들었으면 한국의 그 항공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상당히 앞서갈 수 네. 있었죠. 자,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 500년, 그 고려 또 500년이고 거의, 네. 또 그 너머에 신라의 거의 1000년의 역사. 그래서 그 다 합치면 한 2000여의 역사를 동안에 어찌됐든 외세 침략이 끊임없었어요. 네. 중국의 그 한족도 침범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북방의 거란, 여진 네. 많은 침범을 했는데 그런 그 침략 또 일본의 침략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뤄봤죠. 3대 패전 해가지고 네. 다뤄봤는데 패전의 역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측면에서 3대 대첩이라고 부르는 네. 우리가 그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해야 될 그런 전사들이 있죠. 그런 전사 중에 하나를 네. 이번 시간에 우리 정 작가님이 주제를 담아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바꾼 전쟁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져와 봤고요. 사실 그 지금과는 달리 고대에서 전쟁이 많았던 이유는 전쟁이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폴레옹이 항상 그랬듯 이 전쟁으로 이기면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지금처럼 인명을 중시하거나 인권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들을 얼마든지 소모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전쟁이 그렇죠. 오래 지속됐던 한 가지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박 의원님께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기원전 20세기, 기원전 5세기, 서기 5세기, 지금 21세기 그리고 아마 그 서기 30세기 정도 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역학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지정학이라는 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게 한 번 위치가 잡히면은 지정학적 위치 한번 정해지면은 그거 바꾸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영원히 못 바꾸는 경우도 이 부지기수예요, 진짜. 그래서 태어난 곳을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동북아 균형 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주제에 무슨 일본과 중국 사이 그리고 미국까지 이렇게 균형을 잡겠냐 우리가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상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았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거란과의 전쟁이었었고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특히 이제 귀주 대첩은 사실 이 역사를 바꾼 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이나 후에나 크게 싸워서 이긴 전투는 있었지만 그 동아시아의 그 역학 관계를 이렇게 조정시킨 전투는 저는 귀주 전투가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전투 자체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 이제 3차 침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란군이 이제 그 고려를 3번 크게 쳐들어왔다. 그렇죠. 네, 실제 기록을 보면은 한 10번 넘게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고요. 큰 인명피해가 난 전투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3번 정도. 네, 큰 흐름에서 이제 3차례 네. 침범을 했다. 이제 역사가에 따라서는 이제 7차례, 6차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은 3번으로 많이 하고 1019년 2월 1일에 그 3차 거란과의 3차 전쟁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여요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의 마지막 피날레가 벌어지죠. 네. 이게 어떤 점이 원인이 돼서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은 폐기된 이론에 가까운데 영적 폭발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북방에 그 유목민들이 막 힘들고 막 폭풍 치고 막 이래서 더 이상 근거지에서 버티기 어려우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온다라는 게 이제 그 예전에 서구학자들 얘기고 지금은 상당 부분 폐기가 됐긴 했지만
그 북방의 그 몽골 초원 이런 데는 막 추우면 막 그 소꼬리 말 꼬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춥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력이 되면 항상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건 모든 유목 민족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넘게 되거든요. 거란도 그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인데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요나라죠. 이제, 네. 이제 그 거란족이 이제 세운 나라가 이제 요나라가 됐는데 그 요나라가 이 시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를 보면 이제 중국사하고 같이 이제 그렇죠. 많이 이렇게 접하니까 같이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 많고 그런 이제 사학자들이 이제 그런 그 판단을 좀 내리는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이 요나라가 많이 이제 그 저 만리장성을 넘어오고 뭐 침범을 했어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요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루트를 좀 바꿨다고 볼 수 있죠. 목적은 똑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었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본 게임 이게 좀 어떻게 들어가면 좀 있잖아요.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국이라는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후방을 좀 안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중국에 내려 잘 싸울 수 있을까? 일종의 약간 스파링 파트너 상대로 보고 또 하나가 이제 보급 목적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병자호란 때 그 저기 항복하고 나서 요구했던 게 식량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제 물자들이 필요하니까 그 물자들을 조선을 항복시켜서 그 물자들 대량으로 징발을 하게 돼요. 약간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시 역학관계상 송나라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그 고려를 복속시키려고 최소한 우리 후방을 공격당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뭐 첫 번째 전투는 뭐 사실은 이제 서희 장군의 단판, 뭐 안에는 안용진 전투란 전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강조가 나섰다가 이제 그 지면서 막 진짜 현종이 피난 가고 난리가 났었지만 어떻게 수습.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전쟁이 그 거라는 그러니까 고려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그 현종 보고 입조하라고 얘기해요. 입조가 뭐냐면은 자기 나라 들어오는 거. 지금이야 정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 아니죠, 전혀. 예, 근데 이 동아시아의 그 역학 관계상 어떤 나라 임금이 다른 나라로 들어간다. 아니면 뭐 세자를 보낸다. 이건 완전히 복속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병자호란 때도 세자랑 대군이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선조는 지가 넘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요구했는데 현종이 계속 안 들어줘요. 들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가 막힐 때 전쟁으로 한 방에 끝내고 싶어하는 거는 모든 군주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소배압이란 장군도 그렇고 여기 우피실군이란 동원된 부대들이 친위 부대예요. 황제.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거였고 이제 고려도 준비를 하겠죠. 당연히 이제 크게 한판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강동육주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땅의 지형이 되게 침략자들한테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쳐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뻔해요. 그렇죠. 당시 거란군이 들어올 수 있는 건 해안 쪽, 내륙 두 가지밖에 없었고요. 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오니까 고려군은 대규모 부대를 동원해서 강감찬 장군이 그 막아서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그때는 그러면 군사들을 어떤 식으로 모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지 뭐 영장 내보내고 이랬던 게 아니라 병사들을 그냥 지역별로 모집을 해서 중앙군처럼 훈련을 시켰던 이게 고려 역사에도 좀 중요했던 게 고려가 이때까지 이제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2차 전쟁 때 현종 피난 가다가 지방 관리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포로로 되거나. 그 정도로 통제가 안 됐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지방의 병력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앙 집권이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부대를 편성해서 총지휘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강감찬 장군, 부지휘관은 강민첨 장군.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을 보면은 1, 2차 전쟁이랑 3차 전쟁이 조금 양상이 달라요. 왜냐면 1, 2차 전쟁은 뭐 거란군 쳐들어오면 겨우겨우 맞고 막 이쪽 뚝이 무너지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이러고 했는데 3차 전쟁은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롤러 돌아가듯이 그 기계 돌아가듯이 이제 고려군이 굉장히 잘 막아요. 초전에 흥화진 옆에 삼교천도 그렇고 거란군이 내려오면 계속 야전에서 벌어지면 크고 작게 계속 고려군이 승리해요. 그러면서 그 거란군은 계속 피해를 입으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거란군의 목표는 개경을 점령하는. 그래서 현종을 잡거나 현종이 도망가지 않더라도 개경을 점령해서 이제 고려를 쑥대밭으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왜냐면 2차 때 개경이 불타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요. 굉장히 바보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계속 피해를 입으면서. 개경까지 갔는데 개경이 이제 버티네. 왕이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현종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집들을 다 청야전술이라고 하잖아요. 다 부수고 백성들을 다 안으로 하고 우물도 메워버리고 그때가 또 이제 겨울이었잖아요. 추우니까. 춥기도 하고 식량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군을 보게 되면은 그 주력 전투 병력 외에 보조 병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이제 수집하는 병력이 따로 있는데 이거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개경의 방어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개경의 방어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 왕이 안 도망가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얼마나 버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네. 좀 뭐 질문 하나 드리면 귀주 우리가 귀주 네, 귀주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귀주가 네. 지금의 지명이 어디쯤인가요? 지금은 이제 평안북도 구성군이고요. 그렇죠. 귀주성이 있어서 여기서 전투가 많이 벌어졌는데 실제 전투가 벌어진 거는 그 정확히 위치는 아니지만 그 남쪽이나 동쪽 어딘가의 평야 이제 강이 이제 흐르는 편인데 저도 지도를 계속 봤는데 강이 관건이거든요. 2개의 강. 근데 이제 그게 거의 1000년이니까 강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사실 낙동강 같이 큰 강도 이렇게 그 막아버리거나 이래서 강이 흐름이 바뀔 때가 있어서 어쨌든 전투는 이제 구성군에 있는 귀주성의 근처의 벌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퇴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고려군이 강감찬 장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돌려보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개경에서 회군하는 시점에서 거란군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굳이 사실은 거란군이랑 야전에서 결전을 벌이겠다는 뜻은 뭐냐면 한번 와지끈 밟아버려서 다시는 못 쳐들어오겠다. 못 쳐들어오게 만들겠다.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란같이 이렇게 그 타고난 기마병 집단을 상대로 벌판에서 그 고려나 송나라 같이 이제 농민 이제 그 정주 민족이 이렇게 결전을 벌이겠다는 뜻은 진짜 미친 짓이고 대표적인 게 2차 전투 때 강조가 이끌었던 고려군이 확 한 번에 밀려갖고 그냥 싹 쓸려 나가버렸어요. 그때 3만 명 넘게 죽었거든요. 제대로 전투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그렇게 막아서 전투를 벌여서 만약 고려군이 패배하면 앞에 승리를 거뒀던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때 주력이랬던 네. 흔히 따지면 이제 무기체계라고 네, 하잖아요. 네. 어떤 시기였는지. 거란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마병 부대였고 기마병도 여러 기병 집단도 여러 나눠지는데 거란군은 다 보유했어요. 그 중장기병 말까지 갑옷을 입힌 천도에 섰던 이 중장기병서부터 활이랑 이런 걸로 가볍게 무장했던 그 경기병 내지는 이제 군기병이라고 불렸던 부대까지 모두 보유했었고요. 고려군 같은 경우는 기병을 따로 양성하긴 했지만 사실 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쵸? 정면 승부는. 그래서 고려군은 상당수가 이제 보병이었고 이 기병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검차라고 불렀던 일종의 이동용 방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막 창이랑 방패가 있었으니까 대기병 전술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도착했을 때 고려군이 먼저 포진을 하고 있었으니까 거란군은 싸울지 우회할지를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고려군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결전을 벌이기로 했는데 거란군이 되게 재밌는 결정을 내려요. 원래 이제 아까 제가 2개의 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고려군이 강을 넘어올 때 공격하자. 왜냐하면 쟤들이 먼저 진을 쳤으니까. 그러면 원래 부대가 이동할 때 항상 진이 흐트러지고 특히 강을 건널 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급하게 빨리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차라리 강을 먼저 건너서 고려군 공격하자. 왜냐하면 거기 만약에 강을 넘어와서 이렇게 보병들이 이렇게 진체 같은 걸 구축해 버리면 우리 진짜 힘들어진다. 우리 빨리 결전을 벌여야 된다라고 해서 거란군이 먼저 그 2개의 강을 건너서 고려군을 공격하면서 전투가 굉장히 팽팽하게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거란군이 한 병력이 한 얼마 정도 됐는지. 전체 고려군이 20만, 거란군이 10만이라고 해서 사람들 2대 1이네. 이긴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20만 명이 그 귀주에 다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거란군도 이제 사상자가 있어서 뭐 10만이 다 채워지진 않았겠지만 이제 전체 전력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대 6만 정도? 이렇게 보는데 한쪽은 기병이고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 그 아까 그도 얘기했지만은 그 거란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원 병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10만에는 모든 게 다 이제 들어간 거고 그 뒤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지원 병력, 그러니까 뭐 물자를 갖다가 네. 이제 날르고 이런 병력들을 좀 제외를 한다면. 제가 그 여러 사학자들의 그 또 의견과 이런 걸 반영했을 때 한 7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봐드릴게요. 우리도 10만에 7만이니까. 우리도 사실은 한 그 정도 선이지 않나. 그러니까 네. 병력을 가지고 뭘 논할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방어하는 측에서의 그 병력이 사실은 더 많아야 그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3대 1이라고 흔히 그런 기병과 하잖아요. 보병의 그렇죠. 전력비를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격자 측에서 3배 이상의 어떤 그 전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해하죠. 병력이면 그렇죠, 병력, 그렇죠. 화력이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만약에 그렇죠. 비한다면은 저 고려에 좀 더 이제 부등호가 가는 거죠. 그렇죠. 못 미치는 거기다가 거니까.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당시 거란군이면 동아시아 최고의 기병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대부분 송나라나 고려가 이길 때도 있었지만 언제 이겼냐면 수성전 성에서 버티면서 내지는 성에 있는 거란군을 공격할 때 성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야습, 뭐 기습, 뭐 아니면 뭐 호송하는 뭐 이런 거였지 야전에서 결전을 벌여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시도를 못했던 거였어요. 그만큼 고려군의 기량이 뛰어났다는 거고 저는 그거보다 더 절박했던 게 뭐냐면 이 전쟁을 여기서 끝내겠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한계니까 또 여기서 전쟁을 결전을 벌여서 되든 안 되든 결판을 내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요. 네. 기병 얘기하셨는데 그 역사적으로 말갈이랄지 거란이랄지 여진이랄지 그리고 뭐 몽골로 그렇죠. 대표되죠. 네. 이런 그 유목민 내지는 그 농경이지만 국방은 또 좀 달라요. 그렇죠. 뭐 여기서 농사짓고 저기서 농사짓고 좀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그 발달된 어떤 기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족들이 농경 민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국의 한족이죠. 한족이랄지 또 우리 민족들, 우리 한민족들이 침략을 당해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되풀이돼 그렇죠. 오잖아요. 그런데 뭐 꼭 그 공격자 측에서 유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방 제대로 먹이는 그런 경우가 역사에 왕왕 정말 있습니다. 중국사에도 정말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례고요. 난 이런 전쟁을 그렇죠. 들으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우리가 이제 현대사를 보면 전차, 포병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투를 한다 영화도 많이 보고 다 알잖아요. 옛날 이거 영화를 보면 이제 뭐 대평야 같은 데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칼로 막 싸우는데 이 귀주대첩도 어떻게 싸웠을까 이런 상상을 참 많이 해봐요. 제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 경번갑을 한번 복원된 걸 입은 적이 있거든요. 20kg 좀 넘는데 입으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모두가 다 사극에서는 이제 뭐 그러긴 하지만 그 사실 다른 거 뭐 투구나 이런 거에서 제가 보고 그다음에 추측하건데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1대1 싸움 이런 거는 없었을 그냥 것 같아요. 당연히 없고 네, 그렇죠. 진을 어쨌든 짰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러시아나 유럽 같은 데서는 중세 기사 복장하고 서로 이제 한 20명씩 토너먼트 경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휙 하고 싹 하면은 자연스럽게 몇 명이 모여요. 이렇게 4명, 5명, 10명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300대 1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을 이렇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고려군은 전체 진을 형성했을 거고요. 방진을. 그다음에 이제 거란군이 공격을 하면서 이제 그 진을 붕괴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귀주를 싸운 데가 평야였을까요? 평야였습니다. 완전 네, 평야. 완전 평야. 그래서 10만 명인가 14만 명이 모일 만한 정도? 그렇죠. 그런 게 항상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그 유추해건대는 연백평야에 네. 그 그 어떤 평야에. 더 이렇게 연계된 그런 어떤 그 근데 요새 평야 평야라고 지역이었죠. 하면 논밭에 밭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구릉지 같은 구릉지에다 평야 같은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벌판에서 결전을 벌여서 고려군이 승리를 했다는. 여기 이제 요때쯤에 그 병마판관 김종현이 이끄는 이제 1만 명의 기병대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이게 도와주러 오긴 했는데 이게 되게 절묘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약간 워털루 전투에 그 프로이센군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똑같은 거 예측은 하지 못했지만 나타나는 바람에 이게 약간 팽팽한 시점에서 사실 깜짝 놀랐겠구나. 살짝 하나 넘어가면 이게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진짜. 예. 그러면서 거란군은 네. 그 압록강을 향해서 이제 도망치고 고려군은 평야. 이게 또 전투가 평야에서 벌어져. 원래 김하병은 패배해도 전사자 많잖아요. 말 타고 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고려군 또 기병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사 보면은 10만 명이라고 전체 중에 수천 명만 살아 돌아갔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상온이라고 불렸던 직책의 장군들이 여러 명 전사하는 걸로 나와요. 발해의 부대, 그 다음에 다른 부대. 그리고 황제가 열받아갖고 얼굴 가지고 벗겨버리겠다. 소배합에. 그리고 뭐 실제로 하진 못했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거란은 다시 전면전으로는 고려를 공격 못해요. 회복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예. 사실상 전면전으로 고려를 다시 공격하는 거의 한 그 세대 안에서는 불가능하죠, 최소한. 왜냐하면 이게 기억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또 갔는데 이렇게 져버린다. 이때는 진짜 거란이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쳐들어오지는 못했고 그 소규모의 어떤 그런 침입은 그렇죠. 있었지만은 다 이제 무마가 됐고 결국 그 이걸로 인해서 그 중국사도 보면은 거란의 요가 그 멸망의 길로 가죠. 그렇죠. 물론 우리의 규지제도 때문에 그런 거까는 아니지만 간접 영향을 분명 받았고
그 또 송과의 그렇죠.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네. 결국은 거란이 물러나고 이제 옆에 있던 여진이 다시 또 이제 융성해지는 그런. 뭐라고 하면은 이제 이 고려를 이렇게 놔두고는 송나라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송나라 공격 때 고려가 다시 뒤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고려를 또 공격했다가 또 귀주처럼 한번 다시 망가지면은 이때 진짜 나라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송나라까지 하면 완전히 그쵸.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요나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딱 스톱이 돼서 약 100년 동안 더 버티긴 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요때부터 이제 그 동력, 그러니까 유목 국가들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고 이제 땅을 넓히면서 발전이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기가 네, 돼버리는 거네. 그렇게 돼버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 가서 그렇게 큰 소리 친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도 중국의 역사로 포함되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그러는 거고요. 네, 당시 송나라였죠. 네. 예, 모든 그 우리 그 전사의 그 큰 승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네. 바로 정신력인 거죠. 네. 방금 정 작가님 말씀 주셨듯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강감찬 전쟁을 장군의 끝내겠다. 어떤 훌륭한 리더십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기서 끝내겠다 이거지. 왜냐면 거듭 말씀드린 리스크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다 이긴 싸움에서 막판에 한타로 밀리면 이제 다 무너질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좀 생각한 게 리더십이 있으니까 정신력이 크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는 게 정신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군대는 리더십이 정상적으로 그렇죠. 작동을 합니다. 그쵸. 이순신 장군이 딱 그런 경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구축함, 네. 이순신급 구축함에도 강감찬함 그렇죠. 있죠. 있죠. 그래서 예. 있는 거고요. 일찌감치 붙였죠. 생각해보니까 붙였죠. 이순신급에 막상 고구려와 고려의 그 영웅들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고려가 있습니다. 좀 많이 뭐 을지문덕. 조선부터 해서 이제 그 좀 명장들의 이름들이 아무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그 더 위는 이제 왕이나 네. 더 또 세종대왕, 이렇게 뭐, 예. 나가는 그런 고려 대상이었겠죠. 고려니까. 예. 그런 거야? 네, 나 좀 아무튼 따라가게 해줘 좀들.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저는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전쟁을 연구한 이유는 전쟁을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전쟁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전월이 네. 좋은 정말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그 제3차의 귀주 대첩은 아마 그 강감찬 장군부터 제일 앞에서 방패를 들던 병사, 그다음에 뭐 말먹이를 나르고 뭐 그 물을 갖다 주던 그 어린 병사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바람같이 달려왔던 병마판관 김종현 모두 다 똑같은 고려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내겠다. 그래서 그렇죠. 끝내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염원들이 모여서 귀주 대첩의 승리를 이끌었고 고려의 평화를 100년 동안 유지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멋진 결론에 멋진 결론입니다. 이르렀고요. 예. 이래서 귀주 대첩도 우리가 마무리를 여기서 끝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귀주 대첩도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는 네. 또 다른 또 주제 갖고 네, 우리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재밌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정치와 함께 현래 밀떡!